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격시사 청창준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3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인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잠룡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전국 현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 의원 잠시 후에 만나 이야기 나눠보고요.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2월 24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초 역량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대부분 뛰어넘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은 한국이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모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중국보다 기초 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IT 업계에선 반도체만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내다봤었는데요. 그랬죠. 예, 실상은 우리가 약세인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으로 여겼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마저 기초기술 역량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AI 반도체에선 중국이 기초 역량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사업화에서도 한국을 앞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반도체 기술 평가는 시스템과 메모리, 장비와 관련해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지난해 이 5개 분야의 기초 역량 평가에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만 우리와 중국이 동점을 기록했고 나머지 4개 분야에선 이미 중국의 기초 역량이 우리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22년 평가에도 참여했었던 동일한 사람들인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5개 중 3개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 봤지만 2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평가한 겁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역량을 높이면서 중국은 대규모 인력과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R&D 투자 비율이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고 인력 유출 문제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선 깜빡 졸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국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한국이 우리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계에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일 최종 변론이죠? 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진행합니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입니다. 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뒤 49일 만에 헌재 선고가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0일이 걸렸습니다. 최종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하고요. 최종 변론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이후에 청구인 측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사자 직접 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만큼 장시간 최후 진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헌재도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 본인이 손으로 직접 진술서를 쓰고 있어 최종 내용은 끝까지 알 수 없다면서도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함께 헌재의 기각 결정을 대비한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이 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 절차가 끝나면 이유는 헌재의 시간인데요.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에 재판관 8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이 이뤄지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던 만큼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오늘로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진행되고 있는 종전 협상 소식 전해주시죠. 네, 3년 전 오늘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간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러시아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갑급 회담을 열었고 미러 정상회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되찾는 건 불가능하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며 러시아 입장을 거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출한 유엔 결의안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무기 등의 대가로 히토류 개발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종전 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으려면 광물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미국이 비싼 청구서를 내민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광물 협상에 대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합의안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면서도 세부 사항에 아직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선거를 하지 않은 독재자다,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며 러시아와 똑같이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미 CNN은 소식통을 인용하며 전쟁 피해국으로부터 방위비로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대단합니다. 폐렴 증세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위중하다고요? 네, 교황청은 폐렴 진단을 받고 열흘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한때 호흡곤란 증세를 겪는 등 병세가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위중하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건 어제가 처음인데요. 네. 의식은 있으나 현재로선 예후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로 88세인 교황은 기관지염으로 입원했다가 지난 18일 양쪽 폐에 폐렴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의료진은 현재 폐렴 합병증인 폐혈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남미 출신 교황으로 2013년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고 즉위한 이듬해인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황은 병석에서도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건강을 이유로 자진 사인한 바 있는데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진 사퇴할 것이란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사임 서한을 작성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중한 병세에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늘고 있네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13명 2,000명대였는데 이 중 남성이 4만 1,000명대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2015년만 해도 5.6%에 불과했는데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겁니다. 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 원을 주는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제가 확대된 것이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적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올랐고 매월 지원금의 25%를 뗐다가 나중에 복직하면 돌려주는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했습니다. 어제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됐고요. 한부모 가정과 중증장애 아동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 즉 만 12세까지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정책 부분이 확대된 부분이 영향이 있겠군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역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난주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철원이 영하 12.5도, 서울 영하 6.2도, 전주 영하 5.3도, 대구는 영하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5도, 춘천과 대전, 전주 6도, 대구 7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욱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추위는 풀리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충남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습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아무래도 월요일이라 출근길이 더 복잡합니다. 돌발 상황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는데요. 서청주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조남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목포 쪽도 볼게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매송 휴게소에서 비봉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보니까 행주에서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국연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죠. 서지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서 탄핵 네, 찬반 네.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애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특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입니다. 우리 당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정치권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닌데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계세요. 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최근에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젊은 그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해서 20, 30대 젊은이들이 좀 많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놀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지역에 가서 지역분들도 뭐 여기 특히 부산역 집회 저는 이제 네. 부산이 지역구니까 부산역 집회 다녀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며 깜짝깜짝 놀랐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또 과거의 정치 집회하고는 굉장히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정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비판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커져 있고 또 이제 뭐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탄핵 심판의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몸소 현장에 나와서 표현하시고 주장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국회 일방 독주라든가 뭐 29번의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뭐 민주당은 직접 당대표께서 동원을 하셔가지고 네. 뭐 그렇게 모였는데 또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당이 주관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뭐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의원님 보면 의원들이 참석하는 건 네. 그럼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네, 좀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뭐 다 기본적으로는 다 정치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면서도 또 본인들도 다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나 의사 표명은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게 다만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다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책임 있는 또 지자체장으로서 또 행정에 본인이 업무를 뭐 등한시하시고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위법성이 없는 한 내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참여하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주제를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광주시장처럼. 네. 네.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네, 최종 네.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그렇죠. 당할 때 그때 이제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셨고 그다음에 이번이 이제 뭐 탄핵 심판은 세 번째이긴 했지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해서도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국민들에게는 썩 공정하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100% 신뢰를 가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아까도 점에서? 네.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변론 횟수만 하더라도 한 17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11번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변론 길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준비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애로가 많았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 측에서 아마 구속 취소 심판이 아마 그 구속 취소 심판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변론기일을 그날 20일? 잡아서 네. 그걸 연기 요청을 한 것도 불허했었죠. 불과 1시간 정도 시간차만 뒀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구속 취소 심판이 먼저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반론권이라든지 준비하는 거라든지 좀 그런 입장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측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증인신문하는데 초시계 심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초시계 네. 심판, 초시계 네. 재판. 그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이런 어디 해외 사례에 있나 모르겠어요. 헌재에서는 나름 공정하게 하겠다고 이제 시간을 정한 건데. 근데 웃기죠, 사실은. 초식에 틀어놓고 한다는 게. 네. 그리고 그때는 이번에는 이제 증인이 한 16명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마 한 25명 정도 됐었고 이번에는 1인당 90분 시간 주고 초식에 재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씨 같은 한 6시간 정도 신문도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헌재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뿐만이 아니에요. 공판 중심주의 원칙도 깼죠. 그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찰에서 검찰 조서를 증인이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걸 깼었죠. 법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고봉에 이른 거는 그 문 대행께서 문영배 대행께서 TF에서 써준 대로 대본 읽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뜨아했던 게 아닌가. 네. 아니 TF에서 써준 대로 하면은 그 대행께서는 그걸 뭘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TF의 연구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반론들도 제기하고 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편파성 논란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양새로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가 뭐 대법원이라든지 지방 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있는 굉장한 신뢰 그리고 존경심, 헌법을 쏘아왔는 그 분들이라는 굉장한 존경심이 이번에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존경심들이 낮아지고 오히려 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이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안타깝지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면 그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네. 인용되면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좀 엄중하게 여러 가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렇죠. 여든 야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내일 최종 변론. 네.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어떤 얘기들 나올까요? 글쎄요, 뭐 대리인단 측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 대통령의 최종 변론은 정말 대통령님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마 그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입장을 표현하시고 또 국민들께 또 호소하고 싶은 말씀 또 헌재의 이러한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꼈던 소외를 비롯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그 소외를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히 말씀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담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부분은 좀 혹시 없으신가요? 그 뭐 내일인데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최종 의견 진술은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또 호소력 있게 또 말씀하시느냐.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그 주목하고 경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까도 저희가 쭉 이 탄핵 심판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했었고 뭐 공정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그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서 외치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엄연히 국민들의 판단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외, 그리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또 앞으로
이 심판 이후에 앞으로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아마 책임감 있게 얘기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또 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조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한 게 민주당의 뭐 일방적인 그 독주, 그다음에 반복적인 탄핵. 예. 그다음에 뭐 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죠, 국민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네.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정황과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주진우 의원께서 그 공수처에다가 서울중앙지법에 그 한 적이 있냐 했을 때 계속 없다라고 답변이 그렇죠. 왔었거든요.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공수처의 말도 바뀌고 그다음에 어제 윤상현 의원님께서 또 기자회견 하시면서 윤상현 의원님은 서울중앙지법에다가 한 3차례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중앙지법도 바로 답변이 계속 모호하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도? 네네 그렇죠. 그게 뭐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제 그 윤상현 의원께서 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런 그게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구한적인 체포영장 청구한 적이 있냐라고 질의했더니 중앙지법은 수사적인 사건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네.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또 그 체포영장 청구 건수 일자, 발부, 기각 여부 이런 거를 요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뭐 여러 가지 그 애둘러 얘기하면서 공수처장이 1월 9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게 본인들이 주체인데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공수처장이 그렇게 밝힌 것을 고려해 뭐 없음을 확인한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답변이죠. 그런 답변을 받았군요.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뭐 윤상현 네. 의원님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1월 14일 날 그 요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했더니 답변은 체포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인데 체포영장만 없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압수수색 부분을 구속 얘기 안 했군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굉장히 합리적인 게 아니라 명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께서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이러한 답변과 그다음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나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에 질의했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질의했던 거죠. 그러나 그 답변들이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다 모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요 내용도 있어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영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서부지법으로 다시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뭐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정황들이 이제는 그 주진우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그 기관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 의혹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께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체포였고 네. 그리고 잘못된 구속이었다. 그리고 이건 절차적으로도 법적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하자가 크다라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네. 지난주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근본이 시작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관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잘못됐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사실이라면 중앙지법에서 그렇게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수처가 계속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자기 관할권인 서울중앙지법에다 하지 않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서부지법을 달려가고 이게 정상적인 그 헌정 질서를 가진 나라에서 사법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어차피 그건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수사 못한다고. 그래서 아주 여야의 금쪽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탄생부터 문제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주장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공수처 문제 많다고. 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일 정체성을 둘러싸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민주당이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면서 네. 국민의힘을 극우 클릭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오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다 극우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비판하면 카톡 검열하겠다고 했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며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보수층 일부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이신 같은데 표만 끌어안겠다는 것이지 중도층과 보수층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책적인 비전까지 본인들이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정당 표방하고 그다음에 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 특별법에 예외 적용 시사했다가 바로 며칠 뒤에 다시 그거는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노동계 찾아가서는 주 4일제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우측 깜빡이 클 때는 이제 소득세 개편, 상속세 개편 이런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우측 깜빡이, 내일은 좌측 깜빡이, 또 다음 날은 우측, 좌측, 개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쪽 깜빡이를 다 켜고 있어요. 이건 뭐냐? 양쪽 깜빡이 다 켜면 비상등 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 이제 사실 반등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본인에게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항상 운전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옛날 그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운전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는 보수적으로,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된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안보와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은 좀 당에서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님은 얼굴 색깔을 안 바뀌고 매일매일 다른 얘기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으로 저희는 믿을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안보를 얘기하시면서 안보는 아까 보수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 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을 탄핵 소추의 근거로 드신 당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1차 탄핵안 나중에 폐기를 했죠.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다고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그런 표현을 탄핵 소추안에 쓰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중국, 러시아 적대시하지 말고 잘해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호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그대로 저는 사실은 그 탄핵 소추안에 드러났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지금 와가지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들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해야죠.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좀 비상등 켜시고 가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당연히 진다. 국민의힘은 내란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평하시겠어요?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 이후로도 지금 당 대표를 연임해 오면서 모든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 지지율의 답보 상태에 있는 거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우리는 여당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펴왔고 우리가 정책을 펴오는 것들이 거대 야당의 의석에 의해서 하나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자기 자신을 민주당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이영환입니다. 2025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라는 게 힘든 역사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고 한반도에서 6.25 남북전쟁도 터져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또 인구는 많은데 자원은 없고 그런 가운데도 민간의 역동적인 기업인과 일꾼들이 뭉쳐서 60년 이후 고도 성장을 하고 소위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나라도 적고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는 2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고 우리나라 한류가 일본을 풍미하고 있어요. 8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성장을 해왔는데 그 한계점에 이른 것이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균형력이 우리한테 취약분야인데 저출산, 노인 빈곤,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결국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출근길 옷차림 어제만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막바지 겨울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14.2도, 서울 영하 6.2도, 대전 영하 7도, 전주 영하 5.3도, 대구는 영하 4.3도로 어제 아침만큼 춥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5도, 춘천과 대전, 전주 6도, 대구 7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부시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논 밭두렁이나 쓰레기 속
추각 행위는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정치권의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홍익표 의원님. 예. 그러다 또 다시 조금 말을 바꾸셨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뭐 그 중도 정당,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다 포괄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게 그렇게 큰 말의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자체가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또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건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개혁 정당.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꼭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배적 양당제.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대표적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계급 계층 정당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특정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녹색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정당이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한석 두석 정도 아주 극소수에 그렇죠. 해서 실패했고 결국은 지배적 양당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당의 특징은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캐치얼 파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약간 조금 더 그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당과 예를 들면 민주당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가도 그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네. 그 입장부터 또 그 정의당이나 진보당을 가도 괜찮은 분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진보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다만 대선 국면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포용성을 넓히기 위한 어떤 레토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이 이 바라보는 정치 지형의 눈높이가 좀 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저기 국민의힘이 극우 클릭을 했기 때문에 보수 개혁도 책임져야 한다 하면서 지금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주변 측근 인사들, 뭐 민주당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캠퍼가 사실상 되어버린 행국인데, 네. 물론 앞으로 만일 뭐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은 또 경선의 절차는 받겠지만은 이미 민주당 체제는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모든 대선의 준비가 저는 다 됐다고 보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의 대표의 중도 보수 저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준비된 고도의 대선 전략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이고 그리고 뭐 거구 정강훈 이중대당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내적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부정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일부는 있지만은 이 정체성을 둘러싼 이 논쟁 자체조차도
이슈를 선점하는 상당히 이슈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 주자 6명 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그러면 그 시선 집중을 자신한테 돌릴 수 있는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요 근래 계속되는 행보.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네네. 박용진 뭐 전 의원이다. 계속해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 연쇄적으로 쭉 계속 만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민주당 내 같이 경선할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절대적 우위를 저렇게 포용과 배려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만난 사람들이 또 한결같이 뭐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뭐 네.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이 꼭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느꼈다 이러고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저 우클릭 뭐 저 입장은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무슨 과거에 뭐 이 사람이 뭐 아니면로 중도 보수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비판만 해서는 저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그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지금 김성태 대표님 좋은 말씀하신 건데 과거 국민의힘이 그래도 괜찮았을 때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그 집권했을 때 2012년에 그 이런 거죠. 그때 민주당이 총선 치르고 중요하게 끌고 갔던 이슈가 경제민주화하고 보편복지 그 논쟁이었어요. 말씀하셨죠. 네. 예, 그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을 데리고 모시고 오면서 사실은 경제민주화하고 사회적 복지에 뭐 나쁘게 표현하면 물타기인 거고 좋게 표현하면 그 이슈를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해라는 그 이미지를 국민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 아니더라도 누가 그 대선 후보가 된다 치면 좀 더 그 보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까지 영입을 해갈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국민의힘도 저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수냐 가짜다 보수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민주당이 그 차지하고 있는 영역까지 국민의힘이 그라운드를 넓히려고 할 때 어떻게 넓혀갈 건가는 전략적 고민을 해야죠. 필요하면 사람을 영입하고 아니면 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변화를 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말이 아니고 이제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을 운영할 때 그 안보와 경제 영역은 보수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영역은 진보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급이 없고 또 노총을 찾아가서 노동계를 찾아가서는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은 이제 중도 보수에 기치는 말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홍 대표님? 그 민주당이 뭐 노동조합만 가는 게 아니라 경청이나 여러 가지 네. 대한상이든 경제단체도 갑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도 의견을 듣고요.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경제 안보는 보수고 사회 영역은 진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사리에 맞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슈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있고 좀 더 진보적 입장을 취할 때도 있죠. 예컨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의 안정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저는 그 보수적 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진보적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문제나 마찬가지죠.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고요.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우리 그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대치되는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그 국권은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한중관계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진보다 어느 건 진보고 어느 건 보수다 이렇게 일일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정책으로 본인의 뭐 사상과
이념 철학 이게 뭐 정말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기하니까 그게 지난날에 자신이 살아온 삶이나 네. 또 자신의 정치적 어떤 입장 이런 게 앞으로 민주당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큰 반성과 변화의 어떤 그런 자신의 처절함이 그게 이제 진정서로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누가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들 아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임기응변과 또 일희일비에 능수능란한 사람. 특히 자신들의 척근 핵심들이 또 더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지만은 한동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히고 또 대통령 탄핵 당하는 그런 정당보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그냥 형편없이 그냥 헤매고 있는 상황. 물론 요 근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었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도 또 보수까지 이제 진영을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건데 가령 상속세 면제 부분도 그런 겁니다. 이 가세 표준 18억까지 이제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 때문에 이제 집을 팔지 않고 떠나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중도층을 보는 거 그렇죠. 아닙니다. 절대 중도층만 보는 걸로 다들 이해하는데 그 상속세 집 한 채 물려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203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다 고도의 대선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자체가 언제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 서슴없이 해요. 지금. 또 당 내에서도 측근들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 난 그 이야기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 측근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 이게 뭐 더군다나 트럼프 지금 대통령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한미 동맹 관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인데 그런 입장 나오는 거 보고 이 양반이 진짜 제대로 이제 우클릭을 했나 이런 이제 의아심이 들 정도로 하여튼 파죽지세의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네. 왜? 탄핵 정국에서 그냥 강성지청만 바라보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그냥 자기 정치 특히 하는 사람들 자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올라타고 그냥 보수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근본도 다 저버린 그런 일부 몹쓸 뭐 볼상사나운 모습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또 떠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경종을 일으키는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우클릭 이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긴장. 민주당 내에서 저 논란 벌이지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죠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 상속세 얘기를 꺼냈으니까 좀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고 세율 부분인데 또 익숙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자감세.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여야가 결국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 나가면 조금씩 그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최고세율을 명목세율만 볼 수는 없고 실효세율까지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국이 그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진 않기 때문에 저는 실효세율을 조금 현실화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감면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특례 조항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세제를 좀 단순화시키면다면 지금 최고세율을 조금 인하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을 좀 조금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효세율 같은 경우 실제로 30% 안팎밖에 안 돼요. 최고세율이 50%지만 네. 그리고 이제 추가하면 60%까지 가는데 실제로 50% 명목세율 50% 봤을 때 평균적으로 실효세율은 3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하면 저희가 협의의 접점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속세 문제가 나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을 예를 들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을 가업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내려고 기업을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전 이연제를 좀 도입하는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연제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상속된 재산을 상속이나 다시 어떤 이 전환할 때, 그러니까 매매, 증여 이런 정도의 재산권이 이전될 때 세금을 그때 내는 거죠. 이연해주고 그렇다면 주식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팔려고 그래서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고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자기는 그냥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 상속세를 내려고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일단은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상속세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 저는 최고 세율이 세율 문제도 있지만 세율 이전에 이연제 도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번 상속세 개편이 이 기업의 승계부담 완화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나 기업 감세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보수 정당의 의제입니다. 이 의제를 갖다 지금 이제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또 뺏겼어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 그냥 입에서 상속세 의제를 갖다 18일까지 집 안 팔아도 그냥 상속세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2030을 중도층보다는 2030을 노린 보석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이런 상속세율은 이게 갱년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60% 정도 가까이 돼요. 60%. 이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이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면 40%. 이 40%만 낳는다 그러면은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어떻게 일자리가 마음 놓고 그렇게 창출되겠습니까? 이 상속세 60% 그냥 내고 나고 40%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기업 승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아까 말한 2030의 보석을 깐 어떤 그런 집 한 채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상속세 개념을 이까지도 개선하자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0억가 재산이 그러니까 그런 100억 상속세 내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건 우리가 못한다 이런 거. 그게 이중적인 지금 구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 3일에도 기업 대표들 이렇게 초청해놓고 토론회 개최해놓고 반도체 패배해가지고 이 노동시간 유연화 시켜가지고 네. 이런 고소득 R&D 그런 연구개발자에게는 그냥 이 시간에 저촉돼가지고 그런 일 없게 자기가 할 것처럼 해놓고는 당내 반발하고 양대 노총 그냥 반발해보니까 금방 없던 걸로 덮어버렸죠. 대려 양대 노총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방문해가지고 불 끄고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정책은 이게 머지않아 이게 이제 뽀롱이 다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부자 감세 논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런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연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건 상속을 해도 기업을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세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좀 해가면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현재 50%에서 45%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연제 도입을 먼저 하면 일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은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산층도 그 배우자가 죽었는데 집 팔아야 되는 그런 직접적인 부담에서는 조금 더 일단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연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야가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홍 대표께서 네. 제시한 저 정책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일단 기업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예, 프랑스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예, 저런 부분을 대가지고 조금만 이제 손질만 해보는 여야가 한국 실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상속세율 이 갱년 프리미엄까지 붙은 이 현행 대한민국의 60% 이 세율 부분을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할 영역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홍익표 대표 같은 저분 말씀 저는 정책적 입장을 많이 주변 사람들이 견지해야 된다고 봐요. 네, 두 분이 대안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무죄를 낙관하면서도 항소심 결과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 일단 100분 토론, 그러니까 네. 뭐 방송에서 나온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를 자신한다. 이게 첫 네. 번째고, 또 두 번째, 만약에라도 해도 그 3심까지는 그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현실적으로 판결이 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도전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재판은 그 헌법에 따라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그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선된 이후에는 이런 재판 절차까지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의 설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대통령 그 2심에 잘못 나오더라도 3심 결과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대선 도전 가능하고 이후에 당선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 문제는 다수설과 소수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아직 그 헌법학자들 그다음에 법조계에서는 양론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2심이 3심까지 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시간 관계상. 근데 만약에 이제 2심이 나왔을 때 제일 핵심은 그러니까 법률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죠. 과연 그 국민적 그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선 경쟁 얘기했죠. 그게 영향이 없을까? 영향이 없다면 저는 뭐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만약에 한 번 더 판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그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그때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할 때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본질은 정치적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 우리 당내에서 뭐 사법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할 때 아니다. 정치적 리스크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지지층이 어떤 그 의사를 보일 건가. 국민적 지지가 지속된다면 사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대표께서 지금 뭐 정확하게 거의 다 짚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뭐 30% 중반대 이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압도적 지금 현재 잠시적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여야를 다 통틀어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록 공직선거법의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은 무죄 확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뭐 뉘앙스를 비추지만 그거는 뭐 꿈 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렇지만은 이게 뭐 1심 유죄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최종심이 이제 대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는 충분하게 대통령이 되고도 남는다. 지금 뭐 아무래도 내일 이제 헌재에서 최종 이제 변론 네. 마지막 변론이 이제 있고 나면은 헌재도 이제 심판 날짜만 이제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최종심에서 이제 자신이 최종심 대법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면은 자기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이게 뭐 홍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헌법상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뭐 재판에 영향을 받는 행위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는 재판 중단설에 많은 헌법학자들의 또 이야기가 있다. 굳이 그 이야기를 척건들이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민주당 내에 대선 후보의 지위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내 앞으로 내가 뭐 일정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쉽게 말하면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뭐 여타 후보들이 지나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메시지가 마찬가지예요. 홍익표 대표님은 일단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된다 했는데 김성태 대표님은 그 민주당의 선거 구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이게요. 지지율을 받쳐주죠. 그리고 뭐 대타가 될 수 있는 김경수나 김동연 지사 뭐 김부겸 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당내 특히 의원들 지금 현재 170명 그 의원들 지금 현재 그 역학 구도상 일정 부분 그 사람들 뒷받침할 의원들 10명도 안 돼요. 통틀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이 대표가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탄핵에 찬성한 뭐 이준석, 한동훈과도 약간 연대했으면 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대표님? 저는 뭐 이분이 또 우리가 이제 친명계 좌장이다 뭐 예, 예.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심이 가는 얘기인데. 근데 뭐 그 꼭 정성원 말씀이 꼭 친명계 전체를 꼭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성원은 늘 이제 약간 좀 사회적 통합이나 이런 걸 좀 늘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해 볼 문제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선 과정에 이분들하고 대연정하기는 연합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한동훈 대표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지금 뛸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만 선거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 하더라도 저는 참 대한민국 사회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그 다음 날부로 광화문에서 반대 퇴진 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자, 그렇다면 이래가지고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 통합하고 정치적 갈등을 줄여나갈 건가 하는 노력은 뭐 꼭 대연정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이 정치적 협의체 그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분들, 그러니까 과거 여권 지금 현재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을 좀 받아서 내각에 함께 포함시키는 방법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누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성공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 보여요.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이 조기 대선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고도의 정치 행위를 역할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오선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경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상당히 온건 합리적 그런 또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한 신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 지역에서 또 오선을 합니다. 그 지역 기반이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는 뭐 아주 공고한 지역까지는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까지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 대연정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리 오선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 측근의 합리적 인사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함부로 못 꺼내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사정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탄핵 찬성에 뭐 이런 범야권 뭐 그런 결속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고 또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돼야만이 본선에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기 경선에서 또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분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를 일찌감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이 또 야기하는 겁니다. 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잠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글쎄 저 계속 주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장소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옮겨진 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집회는 이제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집회죠. 그동안 이제 그 시민사회 주도였는데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로 열렸고 헌법 집회 장소도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하여간 이제는 거의 막바지로 온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결과가 앞으로 한 보름 빠르면 한 3주 이내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그 찬반 집회가 이제는 좀 더 막바지에 헌법재판소로 주변으로 더욱더 집결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여전히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그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양쪽이 다 탄핵 찬성 찬반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든 한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그 제도권 정당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도권 정당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은 광장의 요구를 어떻게 제도권 내부로 수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그 결정 이후에 반대하는 그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의 주장을 완화하고 우리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깊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거의 막 새 과시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말 집회의 양상은 가령 지방 대전에서 일어난 이제 탄핵 찬반 이 집회 양상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대전 시청 광장에 모인 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규모는 한 2만 명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탄핵 찬성 또 집회도 있었는데 그 대전 서구의 그 은하수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 선거 때 되면 거의 유세 많이 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인 또 이제 쉽게 말하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말 집회 참여 양상을 보면은 탄핵 이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높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사거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탄핵 반대 집회가 이렇게 목소리에 큰 양상을 뱉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그 내에 정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선수들이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번외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현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럼 조기 대선이라는 이 자체를 갖다가 민주당은 저렇게 당 전체와 후보 자신들도 잠재적 후보들도 저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금 그냥 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집회 그 강성 지층에게 비를 맞추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지금 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그 집회의 어떤 분위기로 집회 그 반대 분위기로 찬성 분위기로 정치가 뭐 헌재 심판이든 또 사법 처리 절차든 이 국가적 혼란을 정치가 더 이상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숙고하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표 대표님? 글쎄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뭘 담으실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반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민주당 책임론이죠. 그것이 아마 상당 부분 그 불가피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비상계엄이 사실상은 어떠한 뭐 그 어떤 위법적인 또는 어떤 이 실질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흔히 지금 그 회자되고 있는 계몽령이죠. 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일부 그 법적인 하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것이 대통령직을 파면당할 만큼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을 파면당할 만큼의 그런 중대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직구 호소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홍 대표님은 그런 기대는 안 하신 거죠. 혹시 기각됐을 경우에 어떠한 지지자들한테 담는 메시지라든가 기각이 아니고 참 인용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혹시 담길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게 언론도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경우에 모르겠어요.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메시지는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불복하거나 또는 내가 억울하지만 수용하고 따르자라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텐데 저는 후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근데 내일은 사실은 이제 그 변론에서 헌법 재판관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복의 가능성을 내비치거나 또는 이 장외에다가 하는 얘기는 내일은 그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헌법 심판 이후의 얘기를 담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이미 다른 형태로 충분히 메시지 낼 기회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과 또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 이제 내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하고도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들로 결국은 불행해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중에서 저는 앞서서 있어야 된다. 나와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의 소소한 이 평온한 일상이 어떻게 됐든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그게 빼앗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러고 난 뒤에 양 진영의 국민들은 그런 왜 국민들이 정치의 노예가 되어버립니까? 이제는 심판과 이제 청산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 이렇게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그런 기본적 요건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국정 운영의 수반으로서 통치권자로서 그런 자신이 소외뿐만 아니라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본인이 제일 강조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얼마나 중대한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선거 중립 의무를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헌재에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 그걸 가장 중시하고 살펴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이 최종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요 부분입니다. 비록 비상계엄 선포로서 계엄 절차의 그런 정당성이나 또 미비 그리고 일부 이제 국회 뭐 경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선관위에 또 진입해서 이렇게 국헌 문란 이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본인 주장대로 그런 반국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놔두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런 아마 입장을 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저는 우리 바람대로 현재 뭐 이 심판 결과가 그렇게 결코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자신의 이제 포켓 정당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어필이 됐으면 해요. 이제 그동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 국민의힘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그 보수 그리고 적극적 지지층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기는 이제 불행해지더라도 두 번 다시는 이 과도한 입법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행정 체계가 마비되고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이 안다는 세상은 오지 말아야 된다. 불행은 자기 혼자로 앞으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좀 지금 뭐 모든 책임을 때로는 뭐 이렇게 계엄에 참가한 그런 장군들 그리고 또 부하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마지막 변론 내일은 그걸 깨끗하게 털어내야 된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 이게 참 다시 이제 뭐 사실은 뭐 이걸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저는 그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미 그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됐고 체포되고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법적 절차가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특히 공당이 따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절차적으로 이게 맞냐 이 문제 제기 하는데 공당이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마치 이제 그 불복 내지는 사법 절차 과정의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공수처의 과정도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 제 31조인가요? 이 아마 31조 법이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이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죠. 예외 조항이죠. 그래서 공수처의 행태가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절차적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이제 영장이 기각된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간 혼동이 있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넣어서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12월 초에 계엄 발생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통신 기록 등등 이런 이 관련 자료,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것은 1월 달 들어와서 대통령에 대한 그걸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을. 그래서 성격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했는데 서부지법으로 옮긴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아쉬움이 있고요. 이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이 따지기보다는 변호인단이 법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게 맞냐 이 문제는 거기서 따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한 1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수처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전에 그러니까 빌드업 단계로 이 헌재 결정 불복의 목소리로 이렇게 비춰지면 대단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그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런 수사 주체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그런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자신의 인신을 구금시키고 그리고 또 탄핵 심판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절차적 행위가 잘못됐다. 이 주장을 위해서 이제 공수처를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 입장에서도 비록 체포영장은 나눠지만은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그 하루가 다르게 그걸 갖다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그 수사 진행 내용은 그거는 은폐하고 갔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수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헌재 심판 결과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성복 내지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의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반면에 사고가 나면서 더 어려워진 곳들도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인데요. 정릉터널을 나와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제 램프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한강대교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여의하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가는데 2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의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막히는데요. 이 사이 서운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더 가서도 수암터널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흥하늘 휴게소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환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 피겨 김채연 4대6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또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출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 선수들은 그 시즌마다 음악과 옷을 바꾸게 되는데 김채연 선수는 올해 그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지난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이번 4대6 대회에서도 금메달, 뭔가 금메달을 부르는 옷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선수 기량 되게 중요한데 그 많은 분들이 옷에 관심을 갖는 건 아마 그 부모님의 정성이 담긴 옷을 입고 또 그 정성만큼 이 선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나 싶어요. 4대6 대회 사실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148.36점 얻었고 쇼트에서도 74.02점, 그래서 총점이 228.38점. 네.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쇼트도 그렇고 프리도 그렇고 총점도 그렇고 이게 모두 다 개인 최고점입니다. 경기 후반에 사실 종아리에 조금 쥐가 났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본인은 끝나고 나서 티가 났나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티가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클린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사실 그 2대회 연속, 물론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세계 최강의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았지만 2대회 연속 이렇게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이제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김연아가 돌아왔다, 이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동계 올림픽 1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김채연 선수가 정말 좋은 기량으로 올림픽에도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데, 사실 그 여자 피겨는 사실 그냥 스타일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 프리스타일을 그 스케이팅을 할 적에 블루를 입어야 된다라는 정설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시면 밴쿠버 때 김연아 선수의 파란 의상이 생각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검정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제 골든 블루라고 불렀는데 김채연 선수는 쇼트 때는 검정색,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 때는 이제 그야말로 금색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골든 골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이왕이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올림픽에서 이번에 메달 한번 따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본인에게도 또 한국 피겨에도 좋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이 옷을 만들어줬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그 관련 뭐 일을 원래 그 제작하는 것 관련해 그 전공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머니 이정아 씨가. 그래서 그것을 아마 정성을 담아서 내가 직접 만들어주면 어때?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활약 소식도 있죠? 네. 뭐 그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가 좀 부진해서 좀 기량이 좀 그야말로 이제 에이징 커브, 나이가 먹어서 기량이 떨어지는 상황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8분 만에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입스위치전 승리를 견인했어요. 그래서 EPL에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70골 70도움을 작성하는 70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70 뭐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워낙 그동안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그 프리미어리그에 모였으니까 쉬울 것 같은데 역대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대기록의 주인공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입스위치전에 선발 출전해서 전반 18분인데 패스를 그 왼쪽에서 받았어요. 왼쪽에서 받아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이거 정말 슈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었는데 거의 슈팅과 비슷한 크로스를 넘겨준 걸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연결했고요. 8분 만이니까 8분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 26분에 이번에도 역시 그 왼쪽을 파고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여유 있게 여러 선수 보다가 그 앞에 수비수가 없는 브레넌 존스에게 그냥 가볍게 밀어준 거를 브레넌 존스가 해결을 해서 2골을 기록하고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8호, 9호 시즌 도움을 기록해서 도움 순위는 5위에 올랐고요. 네. 근데 올 시즌 35경기에서 뭐 컵 대회, 유로파 리그 여기서 10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 2자리 숫자를 달성한 건데 이렇게 돼서 통산 326경기에 출전해서 126골, 도움 71개를 기록하게 됐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네. 근데 현역 선수에는 딱 3명만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무하마드 살라흐. 그다음에 케빈 더 브라이너하고 딱 3명뿐이고 이 기록은 좀 찾아보니까 정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는 티에르 앙리 프랑스의 대표적인 네. 골잡이고 지금 감독이잖아요. 23세 감독. 175골에 74도움. 그리고 이게 이제 8번째 기록이었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마이클 오원, 데이비드 베컴, 또 한때 손흥민과 손발을 맞췄던 해리 케인도 이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리 케인은 도움이 부족해서, 마이클 오원도 도움이 부족해서, 그리고 의외로 베컴은 골이 부족해요. 62골에 80도움. 그래서 이 클럽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고 이전을 놓고 팬들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관심을 모았죠. 그 프로축구 서울과 안양 첫 맞대결 어땠습니까? 불꽃 튀는 경기였고 마치 국가대표 평가전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6만 7천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그 경기장이긴 한데 프로축구 경기에 4만 명이 넘는 팬들이 운집을 네. 했습니다. 뭐 많은 팬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96년에 안양에서 안양 LG 치타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한 팀이었는데 2004년에 이제 서울 FC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 팬들은 축구팀이 야반도주했다. 그래서 우리 축구팀을 잃었다. 이제 네. 그런 그 악연을 가지고 있어서 FC 서울을 어떻게 보면 반드시 그 잡아야 할 팀이 된 거죠. 근데 2013년에 안양이 시민구단을 창단해서 올해 처음 이제 1부 리그에 진출해서 첫 경기를 갖게 된 겁니다.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경기를 가졌는데 경기는 의외로 전반전은 팽팽했어요. 근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링가드 선수가 FC 서울의 네. 링가드 선수가 정말 감각적인 골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34분에 루카스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2대0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끌려가던 안양이 아슬아슬하게 경기 막판에 한 골을 최성범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해서 경기도 재밌게 2대1로 끝났습니다. 뭐 축구라고 하는 게 항상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경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 안양과 서울 다음에는 이제 안양 홈 경기에서 벌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안양 팬들이 서력을 부탁할 거고 안양 선수들 아마 어떤 경기보다도 네. 정신 바짝 차려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뛰겠네요. 네. 메이저리거 이정우와 김혜성의
동작은 좀 어떻습니까? 이정웅 선수하고 김혜성 선수가 드디어 첫 안타를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정우 선수는 사실 그 텍사스하고 경기에 보통은 1번 타자로 나오는데 이날은 3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첫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기록해서 나오자마자 9개월 만에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해서 순조롭게 적응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두 번째 타석, 세 번째 타석은 조금 아까웠어요. 3진도 있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비도 괜찮고 나름대로 타격감도 있는 것 같아서 적응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혜성 선수는 오늘 새벽에 3경기 만에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사실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2경기에서 볼넷 하나를 이제 골라낸 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로 처음 출전을 했는데 첫 타구를 이제 놓쳐서 조금 불안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샌디에고와의 이제 세 번째 연습 경기에서 대타로 출격해서 안타도 터뜨리고 또 유격수에서는 뭐 수비도 괜찮게 본 뒤에 7회부터는 내야수가 중견수 가서 수비를 펼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LA는 모든 야수들이 어떤 포지션을 감당할 수 있게 이제 멀티 포지션 정책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전략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적응을 해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본인의 대표적인 자리였던 2루수에서 벗어나면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뭐 시범 경기잖아요. 아무튼 다음 달에 있을 그 개막전에 그 26명의 명단에 포함되려면 수비도 잘해야 되고 출루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배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는데 무려 6경기가 남았다고요? 네. 사실 6경기 남으면 6번 이기면 승점이 18점이잖아요. 3점씩.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네.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6승 4패, 승점 76점. 근데 2위 대한항공은 승점 57점, 승점이 19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6경기를 다 이겨도 우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예전 기록은 4경기를 남겨놓고 우승한 게 최고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제 6경기를 남겨놓고 이겼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그냥 모든 경기를 거의 싹쓸이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위 대한항공 사실 사상 첫 4연속 우승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뭔가 외국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다면 그야말로 그 프로야구 왕중왕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김연경 선수 때문에 그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에 조금 밀린 감이 그렇죠. 없잖아 있었는데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